자,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이제까지 뭐 교육행정학 강의를 이제 꽤 여러 시간 들으셨는데 좀 잘 복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육행정학이 좀 스탠드얼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학 영역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딱딱한 분위기가 조금 납니다. 사실 그 교육학 영역들 대부분이 그냥 무슨 좋은 소리 하는 게 되게 그냥 많죠. 그런데 이제 교육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한 얘기들, 법적인 얘기들, 그리고 뭐 행정적인 얘기들, 제도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해 보셨던 그런 교육학 다른 영역들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익숙해지면 또 그것도 뭐 나름대로 또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학과나 뭐 법학과, 뭐 요즘엔 법학과가 없습니다만 그런 데서 행정법 전공하는 친구들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육 철학부터 할 겁니다. 교육 철학. 교육 철학은 이제 쭉 연결이 되면서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교육사랑 연결이 좀 되죠. 그래서 이제 교육 철학과 교육사는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깊이까지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교육 철학적인 개념을 좀 물어본다, 문제에서. 그랬을 때 적당히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쓸 수 있을 그 최소한의 수준 정도만 커버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너무 깊이 파고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 같은 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철학이 깊이가 너무 깊어요. 파고들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인생을 바쳐서 간단한 질문 하나에 대해서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철학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어떤 철학을 학문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이제 철학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학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고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합격을 하시고 좀 깊이 공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 철학을 볼 건데요. 이제 교육 철학을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그 교육학 개론서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교육의 어떤 기초 부분이죠. 이게 교육 철학의 기초라기보다는 교육의 기초입니다. 교육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좀 스탠드얼론 과목이고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 그리고 경영학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책학 내용도 조금씩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를 뒤로 뺐어요. 일단은 교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교육의 기초라 그래서 이제 보통 교육학 이제 개론서들 대학교 선생님들이 써놓으신 그런 교육학 개론서들 있죠. 그런 개론서들 보면은 앞에 한 뭐 10장, 뭐 20페이지에서 한 30페이지 내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도 그런 거는 좀 비슷하게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부터 보면서 넘어가시도록 하죠. 자, 일단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나로 딱 압축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능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교육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의예요. 이런 경우에는 교육이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그런 정의죠. 그래서 구조기능주의적 입장에 선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라는 거니까 교육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육의 내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교육이 어떠한 이점을 가지고 오느냐 사회적으로 그러한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서술적 정의 또는 기술적 정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육을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냐 실제로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춘 그러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용법과 용례를 그대로 서술하는 정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죠. 아동의 행동 변화 유발 기제로서의 교육 이라든가 한 사회의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을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교육이라든가 한마디로 그 어떤 교육이 수행하는 그 기능들 그게 어떻게 그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화 기능의 수행자로서의 교육. 뭐 교육이 확실히 사회화 기능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아동이 그래서 아동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술적 정의가 그러한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 같은 거는 교육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인 교육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인 교육? 전인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전인이 어떤 개념인가요? 딱 명확하게 뭔가 떠오르시지 않죠? 전인 하면은 뭔가 이것저것 다 잘하고 딱히 모난 데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뭐 관계도 원만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그 본인의 어떤 능력도 훌륭할 뿐더러 본인의 인격도 훌륭한 사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모호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모호한 것들을 정의에서 좀 교육에서 좀 배제하자. 이러한 관점이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요소로 교육을 정의하고자 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수학 문제를 뭐 수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똑같이 맞췄어요. 다 맞췄어. 100명한테 문제를 줬는데 100명이 그 문제를 다 맞췄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성취도를 뭐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으로 뭐 정의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 어떤 용어로 정의하는 게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그 다음에 규범적 정의가 있습니다. 강령적 정의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많이 유명하죠. 피터스라는 사람 때문에 좀 유명한 건데 자, 이 정의는 교육의 당위적 가치에 기초하여 교육을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스의 준거적 정의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피터스의 준거적 정의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얘기하는 것들과 얘기하는 것들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준거적 정의는 피터스가 준거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준거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식은 뭐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규범적 정의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육이 교육다워진다라는 것을 정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준거는 규범적 준거야.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 거죠. 교육이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게 되게 모호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무엇을 기준을 삼아서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이 가치가 없고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모호합니다만 아무튼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건 맞죠. 쓸데없는 거 가르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코를 잘 후비는 방법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코를 잘 푸는 방법 이런 거 의미가 없죠. 물론 이제 유치원 들어갈 때 뭐 유치원 다니기 전에 아이들한테는 뭐 세수하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좋죠. 양치질하는 방법, 뭐 귀 뒤를 잘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요. 굉장히 어려가지고 아직 이제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걔가 세수하는 방법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좀 빼주세요. 쓸데없는 얘기 같아요. 자, 그 굉장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세수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코딱지 파는 방법 이런 거는 뭐 제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뭐 자연스럽게 파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지적 준거. 자, 이거는 지식, 이해, 인지적 안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그 사실의 열거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까지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교육이 인지적 준거를 만족할 때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인지적 준거를 만족하고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 과정적 준거라는 게 있어요. 과정적 준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앞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근데 이게 억지로 막 강요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동의 어떤 주체적인 학습 의지와 결합이 되어서 뭐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억지로 막 체벌을 막 가해서 아이들이 공포감 때문에 공부를 하도록 만든다던가 뭐 그런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고요. 교육에 대한 비유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 주형관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앞에 나왔던 교육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그 정의는
좀 학문적으로 어떤 명확한 용어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주형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비유예요. 비유. 한마디로 좀 은유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형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금속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굳히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틀에 넣어서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금속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교육이 정의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형관이죠. 그래서 주형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아동을 사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다른 무엇보다 아동을 사회화하는 사회화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동을 그냥 수동적으로 누가 지식을 집어넣어주면 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동적 학습자를 가정을 하고요. 교과 중심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될 거를 가르친다라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과 중심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육 만능론적 입장이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서 사회로 배출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 계몽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뭐 그러면 어떤 사람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죠. 자, 그다음 성장관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교육은 아동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어떤 과정이 되는 거고요. 아동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변화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자가 되는 거고요. 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다음 성년식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교육을 성년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피터스입니다. 그래서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주형관이나 성장관이나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그 문명화된 삶의 형식을 이루는 그 지식의 체계를 전수함으로써 지적 안목의 변화를 이끄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성년식을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뭐 무서운 뭐 동굴에서 혼자 이렇게 막 입구도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서 안에 사람이 이렇게 혼자 들어가서 다 가려놓고 거기서 뭐 하룻밤 새고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사냥해오라는 뭐 그런 부족도 있죠. 어떤 동물을 사냥해 와라 이렇게 해서 성년임을 증명하게 하는 그런 부족들도 있죠. 그런 식으로 성년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한 명의 훌륭한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거예요. 근데 교육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문명화된 삶의 형식이잖아요. 이게 지식인데요. 결국에는 요거가 지식을 구성을 하는데 지식은 이런 문명화된 삶의 형식들이 여러 가지로 조합된 것이 지식이에요. 피터스가 말하기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익히고 있어야지 그런 성년식을 통과한 것처럼 이제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체계를 전수함으로써 지적 안목의 변화를 꾀하는 과정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지식이 바로 문명화된 삶의 형식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관, 이건 아이즈너라고 여러분 이제 아시는 그 예술적 교육과정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예술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교육이 다만 예술을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예술 관련된 그런 영역들의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이 교육에서도 발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에서 어떤 그런 예술성이 발휘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술이 어때요? 예술이 그냥 딱딱한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유연하고 창조적이고 그러한 특징들이 있죠. 교육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교사가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러는 거죠. 자, 형식 도야론이 있습니다. 이게 존 로크가 얘기한 건데요. 존 로크는 이제 인간 백지설 타블라 라사라는 거를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형식 도야론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도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형식이 바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과목을 학습함으로써 인간성이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한 느낌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지식을 획득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지식을 획득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미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이런 오감들이 있는데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객체의 외부로부터 전달받은 그러한 정보를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직관에 의해서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다라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찰하고 고찰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직관적인 지식을 좀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저차원적인 어떤 정보들이 지식으로 승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은 일반적 정신 능력, 그러니까 이게 심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심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치 근육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정신 능력의 특성은 마치 근육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련을 하면 할수록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정신 능력을 단련하는 그런 기회, 기회를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둬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지식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잘 습득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형식이 둬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칠자효과 이런 건 중요하죠. 그래서 칠자효과 이제 카펠라라는 이제 5세기 로마 시대 때 이제 5세기 사람이 만든 나눠놓은 건데 뭐 이렇게 문법, 수사학, 논리학, 뭐 기하, 천문, 수학, 음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칠자효과라 그래서 3학 4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형식을 둬야 하는 이게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반복학습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교직관 같은 경우에 제 블로그가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블로그가 시험 직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전 같은 경우에는 일 조회수가 뭐 3,500회 막 이렇게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블로그 베스트 게시물들이 있잖아요. 조회수로 저는 알 수 있으니까 제 거니까 보면은 이 교직관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왜 검색을 많이 하시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직관을 검색을 많이 하시길래 이게 뭐 중요한 건가 내가 싶어서 좀 넣어놨습니다. 교직관이 사실은 그렇게 엄청 중요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출제가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여러분이 선생님으로서의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죠. 그래서 어떤 성직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동직관 아니면 뭐 전문가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성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시대 때라고 하기보다는 중세 시대 때 그 사제들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 사제들 그런 것처럼 어떤 굉장히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먹혔던 시절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막 그 스승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세 장을 떨어져서 새 3장 뒤에서 걸어가지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어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신규 교사분들 중에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내 한 몸 희생해서 아이들의 어떤 올바른 성장과 뭐 그 학업 성취도 증진 뭐 그리고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완성 이런 거에 내가 한 몸 불사르겠다 이런 굉장히 패기 넘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주 근데 훌륭하죠. 훌륭하죠. 진짜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냥 서비스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 같은 것들은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고도의 정신적 봉사활동으로 간주하며. 왜냐하면 이제 성직자라는 게 신과 어떤 교통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고도의 정신적 활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죠. 자, 그래서 굉장히 윤리성 막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치명적인 한계죠. 교사의 교직 기술을 경시하는 경우. 굉장히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행정할 때도 계속 교육행정 영역을 강의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조직의 특성에서 이제 교사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서 느슨한 이완적 결합체대 이런 것들을 이런 형태의 어떤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직관 같은 경우에는 교직 기술을 되게 무시해요. 그냥 성직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윤리적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교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직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그런 걸 무시한다. 그러면 교사의 어떤 근본을 무시하는 그러한 어떤 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선생님 되면 좋죠. 좋은데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의 봉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실제 이제 선생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교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그냥 객불 아니냐? 맨날 방학도 있고 객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상 대보면 전혀 얘기가 다르죠. 일단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견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일도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일단 학교에서 다 끝내지 못하면 학교에 있는 건 싫으니까 집에 와서 일을 하는 거죠. 반강제로 이제 반쯤 재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가셔서 실망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도 미리부터 제가 길을 꺾을 필요는 없으니까 가셔서 실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지금부터 한 2, 30년 정도 전에 이제 그 교직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연금 제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연금 액수가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분들이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으로는 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연금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연금 액수는 뭐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요. 선생님들도 돈을 모으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음으로 해서 내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고 뭐 돈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돈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돈을 어디 뺑짱 쳐놓고 그렇게 횡령을 했다거나 청렴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뭐 그런 정치인들 정도나 그런 게 있을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교사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무시합니다. 성직이 돈 많으면 돼? 성직에 무슨 돈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관점이죠. 노동직관인데요. 노동직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사를 일반 그 노동자랑 똑같이 봅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대가로 내가 봉급 받는 거, 그 교사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노동직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분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교조가 맨 처음에 결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노동직관의 기초에서 결성이 된 거예요,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초반에 굉장히 이제 그 성직관에 가까운 어떤 태도도 갖고 계셨는데 그거와 별개로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교사도 사람인데 너무 돈을 안 주니까 봉급이 그때 이제 대기업 근데 예전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초봉 있잖아요. 대기업 초봉의 한 70%에서 80% 사이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연봉도 좀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거밖에 안 받는 그런 어떤 직업이다 보니까 뭐 일단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그냥 존경을 받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충 넘어갔었는데 존경도 못 받고 이제는 뭐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교사의 어떤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싸워왔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교사의 권익이 좀 향상됐던 측면이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노동직관 같은 경우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여러 이제 활동을 해주셔서 교사들의 어떤 복지가 굉장히 향상이 된 건 맞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어, 교사가 어떤 그 노동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사가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라는 그 인식이 아직도 강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존경하는 그런 시각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뭐 딱히 욕을 먹지 않는 직업일 뿐이지 뭐 존경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말썽을 부려왔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지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고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그러한 어떤 관점이 약간 사회적으로 합의는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바로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사로서의 어떤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교사는 교사로서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그 직업 자체가. 그런데 그게 이제 노동직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는 게 이게 뭐 현실적, 실제적, 투쟁적 교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뭐 현실적인 게 뭐죠?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인 건 뭔가요? 뭐 결국에 돈 달라는 건가요? 그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모호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 합의를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 그리고 전문직관입니다. 이게 주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수설이에요, 사실. 교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교직관에 대해서는 이게 다수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직관은 그냥 교사를 전문직에 봉사하는 자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서도 교사는 전문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교육기본법, 여기서 또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교원 임용고시를 아무나 그냥 대충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요즘 자꾸 없애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교사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강의를 좀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뭐 자격 시험 이런 건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뭐 모두에게 공개한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학원 선생님들 이제 여러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능 강의 이런 거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학원 선생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강의력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윤리적일까요? 그 남의 그 어떤 강의를 비방하고 자신의 강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의 강의를 뭐 비방을 하고 남의 강의 자료 만들어 놓은 거를 슈킹해가지고 그걸 베껴서 쓰고 뭐 노량진은 한두 명이 아닌데요.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윤리적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묻는다면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대다수의 분들은 딱히 이렇게 막 남의 어떤 교재를 보고 와 이거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차용을 해서 내 교재도 좀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어느 정도 뭐 포맷을 조금 빌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하는 분들이 있어도 내용 자체를 그냥 뭐 표를 엄청 잘 만들어 놨는데 표를 그냥 갖다 떡 붙여놓고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거짓말 한다던가 그런 게 사건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댓글 알바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좀 윤리적으로는 확실히 교사랑은 다르다. 강사구나 이렇게 느낌이 딱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교사와 강사는 다릅니다. 근데 교사와 강사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사의 직무를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제와 이제 본인들의 생각과 어떤 디스크레펀시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만큼 교사는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가르치는 스킬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전반적인 어떤 과정에 있어서 엑스퍼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오픈한다? 그건 좀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 이거예요. 성직관과 노동직관. 요거를 사실 적절히 섞어 놓은 거죠. 그렇잖아요. 노동자로서의 어떤 교사가 갖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어떤 특성, 그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 대한 그 쏟는 관심이라든가 그 성적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게 아니죠. 아이들의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학교 폭력 그거 왜 교사들이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그거 사실 성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죠. 폭력이 일어났어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경찰한테 가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몇십 년 막 살아야 되는 아이들인데 경찰에 가서 만약에 이제 빨간 줄이라도 간다고 해보세요. 그 소년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대체로 만 14세까지는 소년법의 영향을 받으니까 크게 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걔네들도 나이를 먹거든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뭐 학교의 손을 떠나는 거지만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뭐 학교 폭력 같은 거 만약에 그냥 법대로 처리한다. 그래? 학교 폭력이야? 그럼 경찰 가야지. 형법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인생이 그냥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이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여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성직관의 어떤 특성에서 비롯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교직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전문가로서의 특성이 있고 그러한 어떤 아이들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특성에서는 뭐 성직관의 특성이 좀 섞여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잘 조화가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한계가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전문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교사가 전문직이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비웃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교사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전문직은 굉장히 희소한 직업이죠. 의사 수가 적잖아요. 판사 수가 적죠. 검사 수가 적죠. 변호사 수가 이제는 이거는 솔직히 전문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변호사 너무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어떤 수가 적으면서 또 고액 연봉자여야 해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보통 그냥 학사 출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석사 따시고 박사 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학사만 돼도 선생님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좀 교육 수준도 그렇고 소득도 낮고 소득이 이제 하위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전문직에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특성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선생님들 본인도 내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비하죠. 그리고 이제 뭐 전문직이라고 말만 해주고 실제로 뭐 어떤 그런 대우가 안 해주죠.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직관 그리고 노동직관 그리고 이 전문직관까지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교직관을 볼 때는 그렇게 알려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의 정당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정당화라는 게 일단은 가치가 있는 어떤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가치가 적재된이라는 것이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주장이 증명되는 그런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정당화입니다. 그래서 외제적 정당화가 있고요. 내재적 정당화가 있어요. 교육을 정당화할 때. 자, 외제적 정당화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인정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나 전체 사회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경제적인 이득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외제적 정당화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사실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생긴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고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수단에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 달성되어 있는 목적은 일단 달성된 목적은 그 다음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내가 달성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계속 연쇄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낼 때 그런 도구가 돼준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이 이제 외제적으로 좀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의가 굉장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덧셈, 뺄셈만 알고 있었는데 곱셈, 나눗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덧셈, 뺄셈만 알았을 때는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기를 모르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모르니까 훨씬 연산이 느렸을 텐데 곱하기 나누기를 아는 순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칙 연산 문제를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결과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어떤 행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게 좀 단점인 거죠. 교육을 하면 이러이러한 어떤 이점이 있어.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나 알겠는데 교육이 교육만의 갖고 있는 교육만의 어떤 그 중요한 특징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격의 완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인격자라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인격자가 아니라 그래서 돈을 덜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할 수 없는 뭐 그러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제적 정당화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통 교과의 정당화가 이게 옛날에는 좀 중요한 영역이었는데 이 중요한 어떤 그 꼭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였는데 사실 전통 교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카 뭐 하는 거 그걸로 까똑까똑 오는 그걸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과 유사한 개념 이것도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교도 뭐 교육이 나오는데 쭉 그냥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가 별개 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별개예요. 요까지가 요 참고 자료의 내용이고요. 자, 교육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교육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육 가능설 이것이 교육 만능설이나 환경 만능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에요. 자, 보시면 교육 가능성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관점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게 교육 부정설이에요. 수질 만능설. 교육 가능설 같은 경우에는 잘만 교육하면 뭐든지 애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 선천적인 어떤 소질, 뭐 환경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이 교육 가능설이에요. 자, 그리고 교육 부정설 같은 경우에는 백날 가르쳐봐야 머리 좋은 놈 못 이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운동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운동 뭐 테니스 백날 쳐봐야 그 테니스 타고난 천재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 자주 나오시는 그 이형택 선수 있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테니스의 지존이었는데 그 이형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어릴 때부터 빼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똑같이 노력을 해도 타고난 재능이 그냥 아예 다른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유전자 몰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줘도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가 알아서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말이 안 되죠.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게 있어요. 인간 발달의 주요 쟁점. 이게 교육 가능설과 교육 부정설이 약간 극단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약간씩 절충하게 되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성 속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발달을 하긴 하는데 성장을 하는데 유전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경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개인의 발달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적용하는 게 맞는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그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환경 경험론이에요. 자, 그래서 요 근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어보시고요. 이게 의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조기 교육이랑 관련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 교육. 아이들이 선행학습 같은 거 많이 시키잖아요. 학원 같은 데서. 근데 물론 요즘에 대도시에 이제 거주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선행학습 안 하는 학부모가 잘 없죠. 안 시키는 학부모가 잘 없죠. 아무튼 본인이 직접 가르치든 학원을 보내든 선행학습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선행학습이 유의미하냐, 유의미하지 않느냐, 이게 교육계에서는 사실 부정하고 싶거든요. 선행학습 필요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쩌겠어요. 근데 선행학습하면 공부 훨씬 잘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성숙론과 환경경험론 요거를 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준비도 형성이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연성숙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조기 교육은 뭐 이렇게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4번 있잖아요. 4번 요거는 플린 이펙트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IQ 검사지가 있잖아요. IQ 검사지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몇십 년 지난 후에 다른 요즘 애들한테 똑같은 나이에 당시에 그 IQ 검사지를 사용했던 사람이랑 몇 년 후에 한 10년 정도 후에 뭐 그 검사지를 똑같은 검사지를 가지고 그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 본 사람들은 그 10년 뭐 이렇게 지내가지고 지금은 성인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IQ 검사를 해보니까 확연하게 좀 점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실히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세대가 지날수록 IQ가 상승하는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상호작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작용설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 자연 성숙론과 환경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 둘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도 지능 뭐 아니면 재능 아니면 그 타고난 그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환경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것도 있는데 그래도 환경이 중요하지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 상호작용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쪽이에요. 야 생각을 해봐라. 머리가 백날 좋아도 애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걔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이게 상호작용설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이 백날 좋아봐야 애가 노력도 안 하고 뭐 머리도 나쁘고 그럼 걔가 어떻게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상호작용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외재적 목적이 있느냐 내재적 목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두 개가 다 있어요. 외재적 목적도 있고 내재적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재적 목적을 중요시하는 게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뒤 거는 무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뒤의 어떤 관점 같은 경우에는 교육 사회학이랑도 약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떤 정치의 신여가 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육의 교육 행정학 첫머리에서도 얘기했었죠. 교육의 특성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독립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랑 좀 비슷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회 특권증이나 특수 집단의 이해관계 결국에는 높으신 분들이에요. 또는 목적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냥 배울 건 배워야 되고 배우지 않아야 될 건 배우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를 이런 게 이제 교육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피터스는 이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 그 내부로 시선이 향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규범적 맥락을 강조한다. 그래서 뭐 아까 봤던 그겁니다. 뭐 바람직한 정신 상태를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 인간의 잠재 능력 발현이라든가 인격 완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그러한 목적들을 목적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피터스의 관점이에요. 외제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교육이 왜 필요하냐? 그냥 그 사람이 인격자가 되는 게 교육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인격자로 만드는 게 교육이 원하는 목적이 끝이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교육 목적 외제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독립성이 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교육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작은 부분인 학교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배출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다 합의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사회의 어떤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 목적 외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사실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교육의 4대 목적과 그 조화 요거는요. 별표 치면 안 되겠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까 봐.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교육의 어떤 여러분이 앞으로 교육학을 쭉 공부를 하시면서 교육이 이게 수평적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수직적인 걸로 봐야 되느냐
안에서 밖으로냐, 밖에서 안으로냐, 위에서 아래냐, 아래에서 위로냐 이렇게 방향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보수적 계승이라 그랬으니까 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뭔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사회혁신 같은 경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회문화 시간이라든가 뭐 일반 사회 시간이나 배우죠. 이런 것들은 아래에서 있는 그 일반 대중이 이렇게 사회 지도층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혁신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인격의 조화로운 도야. 인격의 도야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주변인들과 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다 보니까 사람 내부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적용시키는 그러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가 되는 거고요. 정신문화의 계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신문화가 뭐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거는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젓가락을 쓰고 숟가락을 쓰잖아요. 근데 숟가락은 비슷하더라도 서양에서는 양놈들은 포크를 쓰죠. 젓가락을 쓰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양 문화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쓰고 양놈들은 포크를 쓴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식기나 어떤 도구들 사용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온돌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난방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 애들은 온돌 문화가 없죠. 온돌이 없으니까 걔네는 그냥 벽난로 앞에서 모여서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식의 어떤 문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좌식 문화고 걔네는 앉아있는 의자, 탁자나 의자를 사용하는 그 문화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러한 어떤 간단한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확률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다른 사람이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개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개체의 바깥에 있는 환경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밖에서 안으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인성교육이 있는데요. 인성교육은 좀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요즘에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학교 폭력 사건들 굉장히 심각한 어떤 경우에 뭐 몽골 여자애가 작년인가 2021년에 몽골 여자애가 무슨 6시간 동안 맞고 그 전에서 뭐 인천에서 뭐 중학생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여학생을 두개골이 뭐 뼈가 보일 정도로 애를 때려가지고 무슨 흉기로 때렸나 망치로 의자로 때렸나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게 다치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라는 게 계속 인성교육 해야 된다 인성교육 한다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애들이 예전보다 무슨 범죄의 수위가 줄어들었다 뭐 격해졌다 이렇게 줄어들었다 얘기 보는 분들도 있고 격해졌다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다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뉴스를 잘 접하지 못했던 것뿐이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CCTV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잘 걸리니까 좀 드러나는 거겠죠. 좀 별로 그렇게 사람이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더 심각하게 악해진다거나 심각하게 착해진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사회 분위기는 쭉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인성의 요소 이런 게 있어요. 도덕성, 감성, 감성, 그리고 사회성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갖추어져 있어야 인격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성 같은 경우에는 감성지능 그러니까 정서지능이죠. 나중에 이제 교육 심리학 때 이걸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감성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감성지능 같은 경우에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성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슬프구나, 내가 기쁘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자신이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 상태가 만약에 타인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통제하는 능력. 기쁜 것도 굉장히 기쁜 거는 표현해도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4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로또 1등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기쁘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 나머지 3사람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너 로또 된 거 알겠는데 뭐 어떻게 할 건데 나한테 뭐 1,000만 원이나 줄 거야?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깊은 상황이라도 좀 억누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5가지로 제가 나누어 놨는데 ABC로 해서 3가지로 나눴는데 거기서 가하나에게 나눠놨죠. 그래서 3가지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3가지로 A, B, C 순서로 쓰시면 되고 5가지로 써라 이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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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까지 5개로 나누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마지막에 동기부여 능력이에요. 이게 동기부여 능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주의 집중, 자기 정복, 창조의 필수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동기부여 능력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족 지원 능력, 인내력, 목표 가치 인식 능력, 그리고 목표 설정 능력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더하면 이제 동기부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동기부여를 하는 능력이 결정이 된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성교육의 원리 이거는 뭐 이러한 방식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성, 관계성, 자율성, 지속성, 체험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성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데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험도 좀 중요하고요. 이게 체험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이거를 인성교육을 헤브루타 수업이라 그래서 하브루타라고도 하는데 하브루타 수업이라 그래서 이게 질문과 답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형식의 수업인데요. 하브루타 수업 같은 경우에 미술 교과나 음악 교과 이런 데서 좀 아무래도 이제 교과 교육에 대한 그 심적 부담이 좀 덜한 과목에서 하브루타 수업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체험 같은 경우는 하브루타 수업이랑도 좀 연관을 시켜서 물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인성교육방은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핵심 역량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좀 중요했는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크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뭐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 굉장히 강조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 강조하는 정도가 좀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여기서 실과 과목, 갑자기 뭐 실과 과목의 6번째 거가 뭐냐, 기술 활용 능력인데 이거 물어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재 교육이 마지막인데요. 영재 교육이 사실은 영재가 여러분 생각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재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천재일까요? 머리가 아주 좋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영재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영재 교육이 진짜로 그렇게 고지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어요. 근데 영재 교육이 만인의 수월성, 그 excellence for everyone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영재 교육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신만의 각각의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좀 특별한 그 개인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갖고 있는 그 디스팅티브한 피처를 잘 교육하면 누구나 다 그 영역에서 영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어떤 천재, 수재 이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론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정산출 연구 모형, 내용 습득 모형, 인식 문종 모형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쭉 읽어만 보시고 그 뒤에가 좀 핵심이죠. 자, 렌줄리가 이 사람의 어떤 영재 교육 모형이 좀 예전엔 좀 많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3단계 심화학습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전체 심화학습 모형이 있고 다중 메뉴 모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형을 전부 렌줄리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렌줄리 같은 경우에는 천재, 영재 이런 애들을 어떠한 사람이 영재다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거예요. 평균 이상의 능력, 그리고 창조성, 그리고 그 수행 능력 그 3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야 gifted behavior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축복받았다, gifte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요 가운데 영역에 있는 사람이 요 사람이 바로
그 영재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렌줄리의 3단계 심화학습 모형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러한 어떤 도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회전문이라고 해요. 회전문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전문 장치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일단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 영재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일단은 유형 1번 일반 탐색 활동, 2번 집단 훈련 활동, 그리고 3단계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선발된 어떤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 그런 단계인데 자기가 1유형이 너무 쉽다. 그럼 2유형으로 올라갔다가요. 2유형 가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럼 다시 1유형으로 내려올 수 있고 2유형 갔다가 2유형도 너무 쉬워요. 그럼 3단계로 가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어떤 수업의 영재 교육의 어떤 단계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냥 막 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영역을 너희가 배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는 그 1단계에서 소개를 했다면 2단계에서는 그 소개한 내용의 어떤 심화된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는 단계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지식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역의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 방법들. 그런 연구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연구를 해보는 그러한 어떤 단계입니다. 그래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에 비해서 좀 확연하게 어렵죠. 전문가처럼 이제 그 실제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의 선발된 인원만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전체 심화학습 모형이라는 게 이제 새로 제시가 돼요. 그 렌줄리에 의해서. 이거는 왜 그렇게 이렇게 바꿨냐 하면은 3단계 그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제안이 되는 게 이 두 번째 학교 전체 심화학습 모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재 선발은 뭐 이렇게 해서 15%에서 20%로 그 확대를 시켜요. 그 영재 교육의 뭐 최종적인 단계에 참여하는 인원을 원래는 15%에서 20%까지는 안 됐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참여하는 인원을 5명에서 1명, 5명 중 1명, 뭐 6명 중 1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늘린 거죠. 훨씬 많이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였던 거를 이제 15%에서 20% 그러니까 3, 4배 정도 더 확대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도 좀 확대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전체 심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SEM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 압축이라는 그런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압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교육과정을 압축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심화형이 있고요. 속진형이 있어요. 심화는 어려운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고 속진형은 진도를 빨리 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심화형과 속진형을 나누는 의미가 크게 있나요? 일단은 나누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나누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게 속진학습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심화학습 내용을 결국에는 빠르게 만나게 되고요. 심화학습을 하려면 그 앞에 심화학습에 필요한 어떤 앞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선수학습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야겠죠. 그래야 심화학습에 제한된 시간 내에 심화학습 그 내용까지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심화학습과 속진학습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서로 이제 상부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압축 전략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가를 해서 속달도를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업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아까 압축한다고 그랬죠. 그 재구성을 해가지고 수업 속도를 촉진하거나 수업 어떤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SEM에 나오는 SEM에서 실제로 차용을 하고 있는 교육과정 압축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 다중 메뉴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 메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식을 전달을 하는데 좀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메뉴 모형이 그냥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지식 메뉴, 수업 계열 메뉴, 예술적 수정 메뉴, 수업 전략 메뉴, 수업 목표 및 학생 활동 메뉴. 요 5가지가 이렇게 다중 메뉴 모형의 어떤 그 전부 교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집합들이 다 이 모형 안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중 메뉴 모형 같은 그래서 이 다중 메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재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식 메뉴가 뭔지, 수업 계열 메뉴가 뭔지, 그 예술적 수정 메뉴가 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해봅시다. 자, 반테슬 바스카 또는 반타슬 바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통합교육과정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통합교육과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처럼 3가지 차원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된다. 영재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차원적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높은 수준의 사고과정 및 산출,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학문과 관련되는 문제, 주제, 아이디어, 이 연결체죠. 이게 문제와 주제, 아이디어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3가지 차원이 그 영재를 위한 통합교육과정 모델의 모형의 어떤 핵심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테슬바스카의 통합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심화학습과 속진학습 간의 어떤 상보성이 강조가 됩니다. 아까 제가 심화학습과 속진학습이 그 교육과정 압축에서 봤을 때 교육과정 압축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보았을 때 2가지가 서로 상보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분리가 되어 있는 개념처럼 받아들여졌었는데 반테슬바스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는 심화학습이나 속진학습이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보성을 강조를 했죠. 자, 그리고 통합적 관점의 수업 설계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 보시면 요 문제, 주제, 아이디어 차원 이것도 그렇고요.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과 산출 그리고 고차원적 내용 이 3가지가 서로 잘 엮여 있어야 이게 영재 교육 의미가 있는 거지. 어느 하나만 한다고 영재 교육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정립하고 그 연결점을 찾아내고 그 연결점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좀 발견하고 그걸 실제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통합적인 어떤 그 형태의 영재학습이 영재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낭문적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영재가 이러한 가낭문적 능력을 잘 배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차원의 의미는 이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3가지 차원,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3가지 차원을 종합함으로써 영재 교육의 구체적 틀과 내용을 제시한다. 이런 의의가 있다는 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건 잘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세부적인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런 의의가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놨으니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보시는데 그래도 약간 좀 출제할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단계 심화학습 모형이 나와요. 이거 퍼듀 대학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퍼듀 대학에서 만든 건데 창의적 사고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뭐 어려운 걸 가르치고 빨리 가르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들이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스키마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창의적인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는 데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그런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연구기술, 그죠? 독립적인 학습기술, 긍정적 자아개념 이런 것들의 육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영재교육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단계 수준의 기능을 배양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수렴작 사고 그리고 발산적 사고. 수렴작 사고 같은 게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걸 내로우 다운해서 그걸 브레이크업 해가지고 어떤 점점 구체적인 어떤 주제로 포커스를 점점 좁혀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나이퍼가 이렇게 막 총 이렇게 쏘는 것처럼 그 스코프에 대고 총 쏘는 것처럼 딱 정밀하게 좁은 주제로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발산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발산적 사고라는 거는 어떠한 그
독립된 주제라기보다는 좀 통합성이라든가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두는 그런 사고를 발전적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개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누가 가르쳐 준 것 그대로 하는 게 그냥 창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있다면 어떤 그러한 방법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능력이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립 연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문가가 연구하는 것처럼 그 학생이 이런 영재 교육을 받은 학생이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의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영재 교육 모형이에요. 그래서 독립성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증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여러 가지 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플래토 현상, 이게 고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계가 오잖아요. 이런 단계를 약간만 지나가면 이제 또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어떤 학습의 과정을 지나치면 결국엔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이 점점 배양이 되는데 그러한 어떤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배양이 될 만한 그런 영역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기 수준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한다면 영재가 이제 대상이니까 영재가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나온 모형이 자기주도 학습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학습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술, 태도에 대한 학습, 이 태도가 결국에는 얼마나 자신을 밀어붙이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혀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걸 보고 그것만 들여다보면 안 되겠죠.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렇게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그 시점에서도 꾸준하게 봐야 그게 결국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태도랑 관련된 거죠. 학습 태도. 얼마나 꾸준하게 학습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계는 이렇게 나뉩니다. 맨 처음에 선생님이 끌고 가요. 교사 주도. 1차 자기 주도. 이거는 슬슬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기 시작하는 단계죠. 자, 그 다음에 2차 자기 주도. 2차 자기 주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를 어떤 학습 주제라든가 뭐 학습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학습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좀 정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1차 자기주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런 학습 활동에 대한 어떤 목표, 학습 활동이나 학습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줍니다. 대신 좀 그러한 학습 목표라든가 학습 과제를 뭐 해결한다든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효과가 좋을까? 이런 약간 초보적인 형태의 자기 주도성이 나타나는 단계예요. 그걸 배우는 단계죠. 그리고 이 단계를 다 거치면 자기 주도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영재가 아이가 이 교육을 받는 아이가 스스로 모든 걸 거의 다 결정하는 그러한 뭐 자기주도 학습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게 되는 단계인데 물론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너무너무 한계가 찾아와서 어떻게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약간 도와주는 뭐 그런 형태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자율학습자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크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 캐나다 같은 곳에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율학습자 모형을 정의를 한다면 영재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이해,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대한 조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는 학습자의 육성의 목적을 둬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영재교육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5가지 차원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 영재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자기개발, 심화학습, 세미나, 심층 연구까지 결국에는 능력을 차근차근 향상시켜서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독립적인 연구자로서도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자의 어떤 그 입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자율학습자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라미드 프로젝트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가면서 떨어져요. 이게 일부가 이게 드롭아웃 되고 여기서 또 드롭아웃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이제 찐 천재다 뭐 이런 식으로 찐 뭐 영재다 수재다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굉장히 전통적 형태의 어떤 모형인데요. 그래서 이게 풀아웃 방식으로 운영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이런 거죠. 뭐 억지로 끌고 갈 필요 있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학습 내에서의 심화학습 이거는 그냥 일반 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좀 더 심화된 개념 있잖아요. 핵심 개념 외에 좀 이렇게 좀 어드밴스드한 어떤 내용들을 제시를 해주고 이해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 단계에서 굉장히 잘 한다면 이제 특수학급으로 옮기는 거죠. 우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열반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1, 2, 3학년 다 거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과학고라든가 이런 곳으로 이제 특수학교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영재들을 교육을 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영재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적절한 속도라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나 이 상황에서나 이 상황에서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자의 속도에 맞춰서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이상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우수성을 지닌 영재에 대해서 적절한 수업을 꾸준하게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피라미드 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적절한 속도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아무리 영재더라도 영재끼리도 또 약간의 그 속도 차이라든가 익숙한 어떤 형태의 자료라든가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맞춰줄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영재 교육까지도 끝났고요. 사실 영재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모형들도 많고 이론도 많은데 완전 최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온 지 한 뭐 15년, 뭐 10년 이렇게 된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이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영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만인의 수월성 개념을 좀 갖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영재 교육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자의 개인차를 좀 고려한 영재 교육 모형이 요즘엔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교육의 기초에 대해서는 잘 봤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육 철학 영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오시죠.